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 1년 차의 달콤한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어제 결혼 1주년을 맞아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면서 문득 우리 둘의 특별한 인연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다시 떠올려도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은 5살 때입니다.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저를 무척이나 아끼셨고 주말이면 놀이공원, 동물원 등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특히 저는 아빠의 넓은 어깨에 올라타 목마를 타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아버지도 항상 저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고 동시에 마지막 목마 타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어느 눈만이 오던 금요일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아빠가 늦으시나 보다 라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외투를 걸치고 저에게도 두툼한 잠바와 목도리를 둘러주신 뒤 저를 데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군인들만 가는 병원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수술실 앞 의자에 앉히고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아빠의 이름을 말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는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다리를 잃은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아빠는 퇴원 후 곧바로 의병 제대를 하셨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제 만 6살이 된 저는 왜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사 가기 싫다고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 상황이 싫었던 건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툼 한 번 없었던 두 분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시더니 가끔은 제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저를 의식하며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어린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요. 아빠는 점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엄마는 눈물 흘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집에만 계신 아빠를 대신해 엄마는 일을 시작하셨고 전직 무용수였던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학력도 스펙도 필요 없는 고깃집 서빙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고 아빠와 저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저도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저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를 그렸어요. 스케치북 한가운데에 저를 그렸고 왼쪽 끝에는 엄마를, 오른쪽 끝에는 아빠를 작게 그렸죠. 그날도 술에 취한 아빠가 제 그림을 보고 물으셨어요. 그게 뭐야?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그렸니? 다들 멀리 떨어져 있잖아. 왜 아빠는 이렇게 작아? 그러자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가 작아졌잖아. 이제 아빠는 작아.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시더니 결국 두 팔로 몸을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아빠의 방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는 울고 계셨어요. 베개나 이불에 얼굴을 묻고 있는 듯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흐느끼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려왔죠. 그 다음 날부터 아빠는 휠체어 타는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휠체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던 아빠가 하루는 휠체어 연습, 또 하루는 목발 연습을 하셨죠. 엄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사 온 후 거의 웃지 않으셨던 엄마가 그날 이후로는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 전화벨 소리였어요. 하루에 적게는 3번, 많게는 10번도 넘게 울려대던 그 전화벨 소리는 꾸준히 울렸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아빠의 사고는 복무 중이 아니라 퇴근길에 일어난 거라 군대에서 치료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모든 수술비와 재활비를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거였어요. 또 갑작스러운 이사로 보증금이 필요해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아예 전화기 선을 뽑아버리기도 했어요. 물론 그 빚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갚았어요. 아빠는 휠체어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셨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동네 미싱 공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그렇게 아줌마들 사이에서 두꺼운 손으로 서툴게 미싱을 배우셨어요. 처음엔 커다란 천에 단순히 박음질만 하시더니 나중에는 멋진 티셔츠 한 벌을 만들고 더 나중에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원피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빠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비록 이제는 저를 목마 태워주실 수 없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옷을 만들어주시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아 보였던 아빠는 여전히 넓은 어깨와 커다란 등판을 자랑하는 멋진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자연스럽게 원단과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고 때로는 아빠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어요. 손님이 맡긴 옷의 수선이 어려울 때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아빠와 함께 원단 시장에 가서 비슷한 원단을 찾기도 했죠.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아빠에게 미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몰래 교복 치마와 셔츠를 줄여 입을 만큼 실력을 쌓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제 꿈은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죠. 언젠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패션쇼를 열겠다는 환상적인 상상을 많이 하곤 했어요. 물론 이 상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학업 성적도 꾸준히 잘 유지했고 초등학생 때부터 모아온 제 포트폴리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상 디자인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입학식 날 눈물을 훔치는 아빠를 보며 엄마는 당신 덕분에 미소가 재능을 찾았나 봐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옷에 미쳤다고 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며 4년을 보냈고 졸업 후에는 제가 꿈꾸던 브랜드의 막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자리도 잘 나지 않아서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는데 입사 후 선배에게 들은 얘기로는 제가 면접 당시 미싱기 다루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싱기의 종류와 그 쓰임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것이 합격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모든 디자이너가 미싱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건 아니라서 그 점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입사 후 첫날은 그야말로 꿈 같았지만 이튿날부터는 전쟁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면 작업실에서 우아하게 옷을 디자인하고 마네킹에 핀을 꽂고 미싱기를 돌리는 장면만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반은 회의, 나머지 반은 외부 미팅이었어요. 매일 공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재 시장까지 하루에 3만 보 이상씩 걸어야 했죠. 그렇게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회사 생활을 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신입 같아 보였어요. 속으로는 애송이구먼 하고 생각하며 기름 낀 안경을 옷자락으로 대충 닦아냈죠. 그 남자는 우리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PD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에서 옷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디자인, 마케팅,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달 동안 카메라로 기록하고 인터뷰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즌이 다가와 미친 듯이 바빠질 텐데 혼자 죽어나겠네 하는 생각으로 시장에 나가려던 찰나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장이요?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라며 허둥지둥 카메라를 꺼내 쫓아오는 모습을 보며
순간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생각났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머리도 못 감고 일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 라는 이상한 반항심마저 들었죠. 그 남자는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종알종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막내 디자이너시죠?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제게 말을 걸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군요. 어디 가든 막내를 따라다니라고 배웠거든요. 나가기 전에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가 그쪽도 막내 아니냐고 물으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저는 입사 3개월 차예요. 원래는 혼자 현장에 나오면 안 되는데 선배님이 귀차니즘에 빠져서 일주일 차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웃기죠? 아, 이거 지금 녹화 중인데 우리 선배님이 이거 보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서 허둥지둥 영상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며 역시 애송이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그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냐? 어떻게 입사했냐? 원래 꿈이 디자이너였냐? 회사 복지는 어떻냐? 일은 재밌냐? 옷은 직접 만드냐? 회사 생활은 즐겁냐? 괴롭히는 사람은 없냐? 대표님은 자주 보냐? 등등 인터뷰인지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질문이 점점 귀찮아질 즈음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촬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시장 사장님들과 일을 봤습니다. 짐이 점점 많아지자 그가 제 짐을 들어주며 도와줬고 고마운 마음에 떡볶이와 순대 한 접시를 사줬습니다. 보통 이런 걸 먹고 일하시나요? 라고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죠.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저랑 비슷하네요. 라며 웃었죠. 모두 먹고 나서 저는 한 군데 더 들려야 해요. 라고 말했고 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원단시장의 터줏대감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많은 브랜드들이 선호했지만 원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사장님께 아부를 잘해야 하는 곳이었죠. 특히 그곳의 사장 아주머니는 매우 깐깐하고 드셨어요. 오늘 저의 임무는 계약한 원단의 수량을 2배로 더 계약해 오는 것이었죠. 사장님께 다가가며 심호흡을 했을 때 그 남자도 침을 꿀꺽 삼키며 따라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자 멸치똥을 따고 계시던 사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살짝 내리며 저를 보시더니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자고로 사람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해야지. 사장님은 제가 내민 바카스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약한 원단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요.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그때도 최대한 끌어준 거라고 했을 텐데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장님 앞에 가서 넉살 좋게 멸치똥을 같이 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 가만히 지켜봤죠. 그러자 사장님이 그렇죠. 사정 다 봐주면서 일하면 그건 보살이지. 안 그래요? 라며 처음 보는 그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가 웃으며 신입은 맞는데 저 이 회사 사람은 아니고요. PD예요. 방송국에서 일해요. 라고 대답하자 사장님도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PD가 어쩐지 카메라 들고 있더라니. 카메라 좋아하세요?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저 사진 잘 찍어요. 사장님 핸드폰 좀 줘보세요. 제가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사장님은 아이고 뭐야? 갑자기 쭈글쭈글한 얼굴을 뭐가 예쁘다고 찍어? 라며 쑥스러워하셨어요. PD는 웃으며 뭐가 쭈글거려요? 제 눈엔 멸치만 쭈글쭈글해 보이는데요? 핸드폰 주세요. 제가 20년은 젊어 보이게 찍어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깔깔깔 웃으며 핸드폰을 건네셨고
PD가 사진을 찍어드리자 사장님은 너무 잘 나왔네. 다음에 계약서 들고 오라고 해. 라며 우리를 배웅해 주셨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양도 떨고 여러 번 선물도 가져다 드렸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사장님이 이렇게 쉽게 계약을 성사시켜 주시다니 말이죠. 그 남자는 시장을 나온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말하려다 너무 오글거려서 결국 입을 떼지 못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시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저는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하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까지 짐을 옮겨준 PD는 다른 부서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럼 이만 일하며 씩 웃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웬일인지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오랜만에 팩을 하고 푹 잠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머리도 감아봤어요. 아마 그때 머리를 감으며 오늘도 촬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회의가 있는 날이라 1층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 쓱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면서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시켜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회의가 있다고 하자 그는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하며 혼자 커피를 다 챙겨서 앞장섰습니다. 누가 보면 같은 디자이너 팀인 줄 알겠더군요. 남자와 함께 회의실에 커피를 세팅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획팀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기획팀 여자들은 PD를 보자마자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PD님. 오늘은 여기 계시네요. 홍길동이야 뭐야, 오늘도 잘생기셨다. 라며 웃었어요. PD는 살짝 당황한 듯 이따 봐요. 라고 대답하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기획팀 여자들은 그 말에 또 좋다고 까르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가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방송사 PD라면 공부도 잘했을 테고 연봉도 높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회의가 끝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남자는 회의실을 정리하던 제게 다가와 오늘은 어디 안 나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작업실에 가서 신상품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라며 웃으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작업실에서 신상품을 체크하며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부자재가 잘못 붙은 상품들을 수정하고 있을 때 그 남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말 없이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고정시키더니 미신기 앞에 앉아있는 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입고 있던 맨토맨티를 벗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목에 달린 택이 너무 거슬리는데 이것도 떼어낼 수 있어요. 이건 손으로 뜯어도 뜯어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맨투맨에서 기분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는 책상에 팔로 기대어 쪽가위로 턱을 툭툭 떼어내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는 안에 반팔티를 입고 있어서 목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제 옆자리에서 앉아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미싱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네요. 그림도 잘 그리던데 글씨는 좀 못 쓰더라고요. 머리 길면 안 불편해요. 머리가 원래 조금 갈색이에요. 질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떼어난 곳 실밥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제가 남자 쪽을 돌아보니 남자가 씩 웃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당연히 없지만 있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사람을 홀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홍당처럼 달아올랐고 붉어진 얼굴을 숨기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는 도망치듯 작업실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남자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디자인팀 촬영이 있는 날에도 없는 날에도 저를 찾아왔고, 그로부터 일주일쯤 흘렀을 무렵 그날은 남자가 커피를 주고 갔는데 커피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선배가 촬영 나와요. 귀차니즘이 나왔나 봐요. 저는 판매 현장 촬영 나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아서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010땡땡땡땡땡땡땡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며 바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일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땐 커피에 들어있던 얼음이 녹아 쪽지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에 번진 잉크로 번호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바쁜 시즌이 드디어 끝났고 시즌을 마감하는 겸 송년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브랜드의 퀄리티에 맞게 미술관을 대여해서 모든 우리 브랜드의 슈트나 드레스를 입고 참여했고, 한 해 동안의 상품들을 전시해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짧은 미니 드레스를 입고 디자인팀과 올해 저희의 노고를 술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이번 시즌 마지막 상품이었던 슈트를 입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샴페인 잔을 살짝 흔들었고, 저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그쪽으로 갔습니다. 슈트를 보내주면서 초대해 주시길래 오긴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 원단 우리 같이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그거구나 뭔지도 모르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술 기운 때문인지 별거 아닌 말에도 저희는 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유쾌하고 표현을 잘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으니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꽃바구니를 저희 엄마에게 건네준 남자는 저희 집을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은 우아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저의 가족 사진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다치신 뒤 다시 활력을 찾으시고 가장 먼저 추진하신 일은 가족 사진 찍기였습니다. 제가 아주 작게 그린 당신의 그림이 충격적이셨는지 사진에서 엄마와 저는 앞에 앉아 있고 아빠는 항상 뒤에 서 있는 포즈였습니다. 사실 높은 발판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지만 사진으로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에 두세 번씩 가족 사진을 남기니 지금은 수십 장의 크고 작은 가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저희의 가족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엔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첫 우리 집 방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무토막처럼 딱딱한 아들 같은 딸만 있어서 썰렁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사위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귤을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초인종 너머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서 있는 듯 했고 비를 많이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왜인지 열어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니 비에 홀딱 젖은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저의 집으로 들어왔고 잠시 뒤 저희 남자친구가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엄마 주차할 동안 좀 기다리시라니까. 엄마. 비에 젖은 아주머니는 남자친구의 엄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급히 타월을 가져와 시어머니께 덮어주었고 저는 몸을 녹일 만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겨울 폭우를 맞으면서까지 우리 집에 오신 이유가 뭘까 불안해서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남자친구도 연유를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죄송해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세 사람은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남자친구가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 경기도 변두리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잠시 모셔야 해서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산책을 나와도 마땅한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겐 심심하고 지루한 동네였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마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감기 기운이 있으신 할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려 근처 약국에 갈 겸 산책을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탱탱볼 하나를 튕기며 부모님 뒤를 따랐고 점점 부모님과 가까워지더니 나중엔 저 멀리 앞서가며 탱탱볼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찻길을 마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선로 안쪽에 떨어진 탱탱볼을 주우려다 그만 발이 선로에 끼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팔을 당기고 아빠는 다리를 당기며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환한 불빛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급할수록 발은 빠질 생각이 없고 그 어린 초등학생은 한 손에 탱탱볼을 꽉 쥔 채 울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숲을 사이를 헤집으며 오더니 남자친구의 꽉 묶인 운동화 끈을 풀고 부모님 쪽으로 남자친구를 냅다 던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시 일어나려는데 순간 귀가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코 앞으로 기차가 지나갔답니다. 길고 긴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차의 끝이 보이고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려 일어나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선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랍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그 군인을 냅다 업고 근처의 국군병원으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변두리 산이 많고 거주자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 주변에 부대가 많았고 가장 가까운 병원도 국군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며 간호사를 붙잡고 응급실로 따라가 군인을 침대에 내려놓기 무섭게 그 군인은 수술실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남자친구도 그 옆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가야 해서 다시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셨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곧 다른 일반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 군인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를 못 전했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군인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였고 수소문을 해서 근처 부대에 같은 이름을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대로 했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겨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그 번호조차 잘못되었는지 신호는 가지만 안 받는 날이 계속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물에 잠긴 목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댁 바깥 사돈인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빠의 이름까지 나오니 갑자기 5살 때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춥고 추운 날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갔던 길, 수술실 앞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며 아빠를 찾던 엄마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엄마를 안아주고 얌전히 있던 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스쳐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는 생각에 적잖이 충격받은 듯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숨이 넘어갈 듯 우셨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잘못 디뎌 기찻길에 넘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도 기대고 싶지도 않아 그러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냐며 돌아가신 시아버지 목까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다시 눈을 꼭 감고 손수건으로 눈을 꾹꾹 누르셨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날이 너무 어두워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사진 속 군복에 적힌 이름만 보고 알아챘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인에게 감사 인사 한번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앞에 엎드려 엉엉 우셨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시어머니 어깨가 흐느끼는 소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운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신 어머니도 곧장 방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지러진 휴지며 컵들을 치우며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5에서 6년 동안 아버지는 항상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군인이었다는 명예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딸에게 작고 초라한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이 사실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저에게 아빠는 언제나 가장 커다란 존재이고 가장 든든한 존재이며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는 늦었지만 그때의 은혜를 갚으신다며 엄마에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선물해 주셨고 엄마는 계속 거절하시더니 나중엔 지금 집이 혼자 살기에 커서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다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물론 가족 사진을 전부 챙겨서 가셨어요. 당시 넉살 좋던 남자친구는 지금 제 남편이 되어 여전히 저를 웃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아빠가 돌아가신 뒤 찍지 않았던 가족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엄마,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이제는 4명이 되어서 말이죠. 내년엔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5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아빠는 언제나 내게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인생 최고의 남자야.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언제나 아빠를 사랑해. 항상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